매일 가치가 달라지는 암호화폐를 돈으로 쓰기에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은행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야 했죠. 여전히 현실의 화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럴 바에야 블록체인에서 현실의 화폐를 보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성구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스테이블 코인은 돈인가 암호화폐인가입니다. 여러분, 테더라는 거 들어보셨죠? 암호화폐 거래할 때 많이 쓰는데 이게 돈인지 암호화폐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물론 저는 이 주제를 법적으로 풀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 법적으로 돈이 뭔지, 암호화폐가 뭔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법에서는 돈을 뭐라고 할까요? 금전, 화폐, 통화 같은 용어가 우선 생각나죠. 일반적으로 돈을 의미할 때는 금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금전은 꼭 한국 돈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폐인지 동전인지 계좌이체도 가능한지 알려주지 않는 모호한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원화입니다. 원을 한자로 원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법에서는 원화의 한자 표기가 없어요. 대신 영어로는 원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유통된 최초의 원화는 1902년에 일본의 제1은행이 발행한 일본 화폐였어요. 대한제국도 1900년에 원화를 발행했는데 거의 유통이 되지 않았고 일상에서는 상평통보나 백동화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원화를 유통시킨 것은 우리 경제를 침탈할 목적을 가진 일제였습니다. 그 후 1904년 한일협약으로 대한제국은 화폐 발행권을 아예 일본에 빼앗기게 되었어요. 이렇게 일제의 주권 침탈은 화폐 발행권을 뺏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화폐 발행권은 국가 주권의 핵심이었던 거죠. 우리는 왜 원화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한 달 내내 일하고 원화를 받고 원화를 내고 버스도 타고 점심도 사 먹을 수 있을까요? 돈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의문입니다. 처음에는 돈 자체에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치 있는 물건이나 금, 은을 화폐로 사용했죠. 그런데 금, 은을 들고 다니기는 어려우니 금이나 은으로 바꿀 수 있는 증서를 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를 태환권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조선은행이 발행한 원화도 마찬가지였어요. 금이랑 바꿀 수 있는 태환권이었죠. 금이나 은과 바꿀 수 있는 돈의 개념은 20세기 중반에 들어 사라집니다. 첫 번째 계기는 광복전인 1944년 미국 브레튼 우즈에서 열린 국제회의였어요. 여기서 금 1온스를 35달러에 고정하고 다른 나라 화폐는 금이 아닌 미국의 달러와 바꿔주는 체제를 합의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브레튼 우즈 체제, 즉 금이 아니라 달러를 기준으로 한 국제 화폐 체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광복 후에 우리나라가 발행한 원화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는 화폐로 출발한 겁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돈의 가치는 달러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가진 금에 있게 된 건데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들죠. 미국의 금이 그렇게 많나? 아니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치르면서 막대한 달러를 찍어냈는데 이를 감당할 금은 부족했죠. 그래서 1971년 8월 15일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금 태환 정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럼 달러도 원화도 이젠 금하고 안 바꿔주는데 우리는 왜 돈의 가치를 믿고 쓰나요? 사실 그건 법에서 강제한 겁니다.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원화를 무조건 받으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 통화를 지급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원화로 갚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효과를 강제 통용력이라고 하는데 강제 통용력을 가져서 현실에서 통용될 수 있는 화폐를 통화라고 합니다. 이건 미국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법에서 강제 통용력을 주고 있죠. 그런데 이 강제 통용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원화에는 한국은행권, 지폐뿐만 아니라 주화, 즉 동전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전도 주면 받아야 해요. 2020년에 한 식당 주인이 갑자기 그만두겠다는 자기 직원에게 밀린 월급 130만 원을 모두 100원짜리와 500원짜리 동전으로 줘서 다툼이 있었어요. 법률상으로는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전도 통화니까 이를 악용한 거죠. 130만 원을 100원으로 환산하면 13,000개인데 이는 약 70kg에 해당하니까 너무했죠. 비슷하게 미국에서는 퇴사한 직원이 월급을 받지 못한 것을 정부에 신고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고용주가 밀린 월급을 1센트짜리 동전 9만 개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는 대만에서 음료 판매점 사장이 퇴사 직원에게 6,972대만 달러를 전부 동전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고요. 참고로 외국에서는 이렇게 동전 자체를 한 번에 너무 많이 못 쓰게 하는 법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럽은 동전 50개까지, 일본은 같은 종류 동전 20개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게 제한하고 있죠.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런 법률은 없습니다. 화폐의 강제 통용력이 법에 근거한 이상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에서는 원화를 쓰기 어렵죠. 실제로 해외에서 원화를 받아주는 나라는 몽골이나 동남아 일부 국가 정도죠. 같은 논리로 미국 밖에서는 달러를 쓰기 힘들어야죠. 그런데 세계 어느 국가를 가도 달러를 주면 방긋 웃으면서 받죠. 심지어는 자기 나라 통화보다 더 좋아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부터는 법으로 설명되는 영역은 아니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젠 돈의 가치가 금이 아니라 돈을 발행한 나라의 신용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돈이 그 돈의 가치를 대변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달러가 가치가 있는 건 납득이 갑니다. 그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중국, 유럽연합 같은 강대국의 통화도 비슷하죠. 그런데 이런 면에서 눈길을 끄는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중립국으로서 정치적인 안정, 탄탄한 재정, 금융과 제조업에 걸친 국가 경쟁력 등이 스위스의 높은 신용의 근거가 됩니다. 스위스는 GDP가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인 나라이지만 스위스 프랑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안전자산으로 환영받는 통화입니다. 자, 이제 돈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가 되었죠? 정리하자면 돈은 국가가 법으로 강제 통용력을 부여하여 발행한 화폐이고 그 실질적인 가치는 국가의 신용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무슨 페이, 무슨 머니 하는 간편 지급수단은 그런 돈을 전달하는 방법이죠.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돈을 주기 위해 지갑에서 지폐나 동전을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카드를 꺼내거나 휴대폰을 이용하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돈을 전달했다는 것을 지폐나 동전을 넘겨주는 행위가 아니라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장부는 어디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은행에 있죠. 즉 은행에 돈의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돈을 맡겼다는 기록을 돈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파산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돈이 없어지고 나라가 흔들리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 때 은행이 5개나 파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은행 파산해서 예금 날아갔다라는 말을 못 들어봤죠? 이는 정부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여러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항상 예금을 메꿔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회사별로 1억 원을 한도로 예금 반환을 보장해요. 이를 넘는 금액은 은행이 파산하면 찾지 못합니다. 그럼 절대 안 망하는 은행에 맡기겠다고요? 그런 은행은 있어요. 예를 들면 우체국은 그 자체로 정부기관이라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파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행이 망할 걱정을 할 만큼 예금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돈의 가치와 용도는 국가와 은행의 신용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생각을 했어요. 난 정부도 믿지 않고 은행도 못 믿겠어. 정부와 은행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화폐는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것이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라는 표현은 법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오늘은 화폐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해보죠. 암호화폐는 뭐가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암호화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도 아실 거예요. 암호화폐는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닌데 거의 예외 없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뭔지 자세히 설명하는 건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일단 블록체인은 법적으로만 보면 일종의 정보 저장 수단, 그러니까 장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블록체인은 특이하게 동일한 정보를 여러 개의 장부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분산 원장이라고 말해요. 은행들이 중앙 서버 한 곳에 장부를 보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우리는 실생활에서 돈을 은행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부에 기록된 것을 믿고 또 믿어야 하죠. 왜죠? 법에서 장부의 정확성을 위한 여러 제도를 두고 있고 장부를 조작하는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부가 위조되는 것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못하게 법이 막고 있는 거예요. 가끔 영화에서 장부를 조작해서 인적사항이나 재산을 바꾸는 스토리가 나오죠? 한국에선 이런 일이 없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블록체인은 같은 기록을 여러 개의 장부에 나눠서 동시에 기록하죠. 그래서 어느 한 장부를 조작해도 다른 장부와 대조해서 오류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요. 여러 장부를 동시에 조작하는 건 현재의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기록은 절대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고 여기서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즉 제도에 대한 신뢰가 기술에 대한 신뢰로 대체된 거죠. 국가도 은행도 필요 없는 화폐가 가능해진 거예요. 실제로 암호화폐를 취득하면 블록 익스플로러 같은 앱을 통해 본인이 암호화폐를 취득한 기록이 블록체인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록은 블록체인이 존재하는 한 지워지지도 않고 바꿀 수도 없죠. 나는 암호화폐 많이 사봤는데 그런 거 본 적 없다고요? 그건 여러분이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사고 거래소 지갑에 넣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에는 여러분의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재되지 않아요. 가끔 암호화폐가 해킹으로 도난당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거래소 장부가 해킹당한 거지 블록체인 자체가 해킹당한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믿음으로 국가와 은행이 필요 없는 화폐를 만들려는 시도였죠. 그런데 암호화폐가 정말 돈이 되었을까요?
암호화폐는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암호화폐에 가치를 부여하는 건 성공했지만 돈이 되지 않고 상품이 되었어요. 매일 가치가 달라지는 암호화폐를 돈으로 쓰기에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은행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야 했죠. 여전히 현실의 화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럴 바에야 블록체인에서 현실의 화폐를 보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를 모방한 암호화폐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인데, 1테더는 미화 1달러와 거의 가치가 같습니다. 어떻게 가치를 같게 만들까요? 그건 테더를 발행하는 회사가 나는 1테더를 발행할 때마다 1달러를 갖고 있고 언제든 테더와 달러를 바꿔줄게 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즉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사가 실제 화폐와 교환을 보장한 증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의문점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정말 발행한 코인만큼 돈을 들고 있나? 그런 문제죠. 블록체인에는 누가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지는 기록되는데 발행사가 실제 보유하는 자산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테더의 경우 발행사는 엘살바도르 법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자국의 통화로 만든 부켈레 대통령이 있는 굉장히 암호화폐에 친한 나라죠. 그런데 인구 650만에 1인당 GDP가 6,000달러가 채 안 되는 작은 국가인 엘살바도르에서 과연 테더를 잘 관리할까? 의문이 있죠. 실제로 이 문제는 각 나라의 정부가 걱정하는 부분이었어요. 미국은 지난 7월에 지니어스법을 공포하고 미국 연방정부나 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고 발행 금액에 일치하는 화폐, 즉 준비금을 예치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싱가포르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아무나 발행할 수 없고 꼭 준비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발행될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암호화폐는 법에서 자유로운 화폐를 꿈꾸는 자들이 만들었지만 정작 화폐로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은 법을 근거로 삼아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이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돈을 가졌다는 증표에 불과하면 차라리 그냥 돈을 쓰는 게 낫지 않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암호화폐 거래를 할 때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거는 편리한 점이 있죠. 같은 블록체인에서 송금되니까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이용하는 지갑 주소로 바로 송금할 수 있어요. 또 암호화폐 지갑 주소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국제 송금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스위프트를 통해 국제 송금을 해보면 절차도 귀찮고 최소한 하루 이틀은 걸리죠. 그런데 테더는 상대방 지갑 주소를 알면 몇 초 안에 송금할 수 있으니 너무 편하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는 적어도 이런 두 가지 확실한 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법적으로 돈이 뭐고 암호화폐가 뭔지,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는 개념을 잡으셨죠?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요. 국회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들이 여러 개 제안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기초로 생각해보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기술을 써보는 걸 좋아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잘 쓸 것 같다, 그런 의견도 있지만 실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일단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거래할 때 사용할 가능성은 높죠. 그러나 국제 송금용으로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아직 원화는 외국에선 잘 받아주는 통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인 국제 송금에 쓸 수 없다. 그렇다면 기존의 신용카드나 간편 결제 수단에 비해서 뭐가 더 좋은지 설명하기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럴 바에야 원화와 바꿔주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지 말고 그냥 원화 자체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그러면 쓰겠죠. 이 말은 지폐와 주화를 쓰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기존 화폐를 대체하여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줄여서 CBDC라고 합니다. CBDC는 2020년에 바하마에서 최초로 발행되었고요. 그 이후에 나이지리아와 자메이카에서 발행해서 현재 3개 나라가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134개국이 CBDC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49개국이 CBDC를 시험적으로 발행해 봤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CBDC를 완전히 도입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한국은행법을 고쳐야 하고 당연히 그 전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길에서 붕어빵을 사 먹어도 기록이 남고 세뱃돈 받을 때도 핸드폰 꺼내야 되는 CBDC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CBDC가 만드는 간편하고 투명한 사회를 더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돈인가요? 암호화폐인가요? 스테이블 코인은 돈과 바꿔주겠다는 증서를 블록체인에 올린 거니까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암호화폐도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히 돈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죠. 상대방의 전자지갑 주소를 알면 세계 어디든 순식간에 송금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돈의 국경을 허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외화 스테이블 코인과 무한 경쟁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스위스 프랑처럼 작지만 강한 코인으로 세계 어디서나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세무법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돈인지 암호화폐인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